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한 인간을 평가한다는 거,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조선시대 문학가로서 가사를 쓴 사람, 시조를 쓴 사람, 정철이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정예립 사건, 기축옥사를 이른바 다뤘는데, 반대파에서 보느냐, 그를 옹호하는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정철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입니다. 아주 착한 사람으로 평가하는가 하면 아주 옹호하는 쪽도 있습니다. 높이 치는가 하면 낮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직 대통령 김대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라북도 진안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거의 인생의 태반을 지난 전주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전라도 태생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아마 김대중을 제대로 평가할 것이냐, 그렇게 선입견을 가질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부인 못합니다. 저는 진공 상태에서 산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부모의 영향도 받았고 주변 사람들도 저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제가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한다고 장담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초중고 시골서 다니면서 비교적 학연에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라도에 살았기 때문에 지연에 뵐 거 아니냐?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냉정하게 현실을 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좁은 땅에서 남자다 여자다 전라도다 경상도다 나누는 거 무척 싫어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김대중을 전직 대통령 또는 정치가로서보다는 인간 김대중으로서 보고 평가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 이야기는 김영삼, 김대중 라이벌로 보고, 또는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 4차원으로 보는 그런 평가들이 즐비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정치평론으로서는 박정희가 제일 많이 차지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과 김영삼을 많이 평가했을 테니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인생적으로 딱 보자면은 간단합니다. 김대중 24년에 태어나서 2009년에 85세를 누리고 살다 간 사람입니다. 일녀 3남을 남겼고 결혼은 2번 했습니다. 첫 부인은 차용애, 두 번째 부인이 이희호죠. 첫 부인한테서는 일녀 2남을 뒀는데, 일녀는 김소희, 아주 어린 나이에 2살 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홍일, 홍업, 그리고 이 여사 사이에서는 아들 하나를 뒀죠. 홍걸, 지금 국회의원이죠. 그 네 남녀를 두었고, 그 다음에 9년 만에 국회에 도전하는데 9년 만에 국회의원이 되었고, 대통령 도전한 지 27년 만에 대통령이 되었죠. 그리고 죽을 고비를 5번 넘기고 6년간 수감 생활을 하고 수십 년 동안 망명 또는 가택연금 그 생활을 하다가 5년 동안 대통령을 누리고, 또는 최초로 이 뭐랄까요, 정권 교체를 하고 우리나라 유일한 노벨상 평화상 수상자이고, 이런 인생을 누리다 간 거죠. 그가 사는 동안에 이른바 빨갱이 용공 시비를 많이 겪었고, 전라도 사람으로서 경상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과 이렇게 결합한, 이제 되게 박정희가 대통령 될 때는 전라도의 힘을 상당히 입었는데, 그 다음에 그 지연, 전라도 고립작전으로 성공해서 계속 그 다음부터 그 작전을 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고립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하죠. 대개 전라도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전라도 고립작전을 박정희,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까지도 한 거고, 지금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제
문 대통령이 경상도 사람이기는 하지만 전라도 사람을 상당히 중요하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정말 하수 중에 하수가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검찰 뭐 빅4 인사를 추미애가 그 전라도 사람으로 앉혔다고 하는데 여기 뭐 말만 들면 전부 알 수 있는 겁니다. 전주고다, 전라고다, 뭐 남원 출신이다, 고창 출신이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추미애는 경상도 경상도 사람이죠. 경상북도. 근데 그 남편이 여기 남원 사람이던가요? 정읍 사람이던가요? 아무튼 뭐 광진구 그래서 전라도 그 세를 입는 곳에서 5선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하수 중에 하수가 이 지연, 학연 같은 거 이용해서 인사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대중은 그러지 않았죠. 그가 이제 대통령 돼가지고 한 일이 뭐냐 따지고 들면 사실은 참 이 5년제 단임제라는 게 어떤 사람은 5년 단임 단절적 대통령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5년 단임 파괴형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지금 이 정권처럼 적폐체력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과거를 부인해버리면 자기가 새로운 집 지려고 하지만 5년 동안에는 이게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옛 집을 부수기에도 짧다. 그러다 보니까 신축 그 건물은 1, 2층도 못 올리고 5년 동안 쌓은 그 5천 건물 헐는데도 짧은 5년을 보내다가 간다. 그러다 보면 계속 파괴만 하다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5년 단절형 파괴형 대통령제가 아니냐. 대통령에 따라서는 단절만 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옛날 걸 부수면서 새로운 것은 쌓지도 못하면서 가는 그게 아니냐. 그래서 이 전두환 시절 노태우 시절처럼 7년을 하면은 뭔가 좀 업적을 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김영삼부터 5년제로 되면서 이게 그 뭔가 새로운 업적을 남기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죠. 그건 뭐 누구누구 할 것 없이 김영삼 미래를 지금까지 쭉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그래서 이 4년 연임이다, 5년 연임이다 해서 헌법을 바꾸자고 하는데 아무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은 뭘 남겼는가? 사실은 IMF 극복하느라고, IMF 외환위기 극복하느라고 뭐 새로운 업적을 남기기에는 참 역부족이었죠. 그때 이제 근무기 운동이다, 구조조정이다, 그리고 그 5대 그룹 중에서는 이 대우의 김우중 그때 해체됐죠. 그런데 이제 더 좀 도왔으면 되련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우중 그 회장에 대해서 대우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었는데 밑에서 관료들이 너무 원칙에 입각해서 구조조정을 하느라고 대우를 파산시킨 거 아니냐. 아니면 IMF에서 요구하는 그 구조조정을 너무 설설 기면서 들어가지고 그렇게 대우가 해체된 게 아니냐 하고 대우 관련자들 내지 뭐 대우 김우중도 그 비슷한 그 서운함을 비친 측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대통령 때문인지 그 밑에 관료들 때문인지 아니면 IMF에서 그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대우가 이제 희생양이 되었는지 그거야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IT 산업을 육성한 측면이 있죠. 그때 이제 IT 뭐 버블도 많았고 폐단도 많았고 눈먼돈도 많았다는 이제 이런저런 설은 있었지만 아무튼 그 시기에 그 우리나라 IT 산업을 육성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서 지금 이 뭐 네이버니 다음이니 카카오톡이니 그런저런 것이 그때 창업됐거나 그 이전에 그 뭐랄까요 컴퓨터 조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전에 이게 출범했다 하더라도 그런 안목 때문에 그런 성견 지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IT 강국이 되었고 그런데 이제 그때 IT 그 뭐랄까요 하드웨어는 됐지만 소프트웨어 컨텐츠는 우리나라가 좀 빈약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의 시장이 작아서 이 컨텐츠로 승부하지 못한 세계 시장을 또 넘보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옆쪽으로는 남북 화해를 들죠. 북한을 방문했죠. 그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금강산 관광 산업이라든가 또는 박지원의 이 북한의 자금 문제, 그리고 이제 정몽헌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제 남북 교류 문제, 산업 문제, 여기에서 자금과 얽혀가지고 아주 비극적 선택을 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도 했죠. 아무튼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이런 걸 했는데, 이제 그가 무엇보다 잘한 일이 뭐냐, 그 통치 스타일이 뭐냐, 그 리더십이 뭐냐 하는 걸 볼 때 그는 용서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죽을 고비를 많이 맞았죠. 일본에서 수장될 위기도 겪었고, 그리고 전두환 그 시절에는 사형 선고도 받았고, 그리고 죽을 고비를 어떤 사건 사고에서도 겪었고, 여러 번 5번이나 겪었다고 하는데, 인동초처럼 계속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그러는데, 그런 수많은 고비를 겪고 대통령이 되었는데도 그는 취임하면서 이 정적을 처단하지 않겠다. 그들과 화해해서, 그들 용서해서 화합으로 나가겠다 했는데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가 사업도 해보고 또 고졸 출신으로서 컴플렉스도 있었고, 그리고 용공이 틀에 씌워져 가지고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그가 감옥에서, 그는 감옥이 최고의 대학이라고 했습니다. 대학 못 졸업했잖아요. 목포 상고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전남제일고 됐던가요? 그때 상고가 잘 나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상고했듯이. 우리가 학력에 대해서나 뭐에 대해서 오늘날 입장에서 그런 걸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이를테면 대구 사범 나온 박정희 대통령도 학력이 아주 낮아 보이죠. 왜냐면 대구, 그게 이제 지금에 해당되기로는 교대라고 해야 할까요? 대구 사대라고 해야 할까요? 대구 교대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날 대구 교대와 그때 대구 사범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그때 대구 사범이 있을 때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이제 사범이 가는데, 아마 전국을 통틀어서 한 3개 안팎이 있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 평양사범, 이를테면 경성사범, 대구사범. 그러니까 지금 대구 경북대학교 이를테면 사범대학하고 또는 대구교대하고 비교가 안 되죠. 지금 남한에만 교대가 11군데 있던가요? 그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그때 보통학교 나온 사람 중에 11년 만인가가 처음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범학교는 한국인이 최고 가고자 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면 가난한 사람들 그냥 무료로 가르치고 바로 이렇게 초등학교 교사로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요. 바로 또 이제 자격시험 거쳐서 중학교 교사로 나가고 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식으로 지금 해가지고 서양을 평가하는 측면이 있고, 지금 당대 입장에서 박정희 시대에서 학력을 평가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 목포 상고라는 것도 일제시대잖아요. 1924년에 태어났으니까 한 20살 안팎을 더해도 40몇 년 해방되기 이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업계 학교가 거의 없어지고 공업계 학교가 맥을 못 추는 그 시대 차원에서 당시를 평가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한 30년, 50년만 떨어져도 역사의식이 없어가지고 10년 전만 지나도 그냥 까마득한 역사같이 이렇게 보는 차원이 있어가지고 참 안타까운데, 아무튼 그는 고졸입니다. 어찌됐든 김영삼은 그 당시에 이 서울대를 나왔는데, 그래서 감옥을 최고의 대학으로 보고 6년 수감하는 생활 속에 독학을 했습니다. 수많은 독서. 연세대에다가 이게 김대중 도서관인가 해가지고 장서 기부할 때 16,000여 권이 나왔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그 많은 책을 독학을 했죠. 물론 이제 감옥에서 뭔가 이 실전을 접하지 않으면서, 현실을 접하지 않으면서 책 읽는 게 좀 무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황선인 같은 사람은 수감 생활하는 동안에 책을 안 읽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이제 책을 안 읽으면서 수상을 하고 상상을 하고 뭘 구상하고
뭔가를 써내고 그런 것도 의미는 있지만 그때 이제 어찌 보면 이 교도소 대학을 다닌 셈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디 취업해서 사원으로도 다녀보고 그 다음에 그 자기 그 회원업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신문사도 경영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야당 생활도 수없이 아까도 이렇게 수없이 해보는 데서 오는 그 용서가 중요하다는 거, 화해가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만 전라도는 이제 원적으로 따질 때 해방했을 때 원적으로 따졌을 때 제가 알기로 한 30% 안팎이 경상도가 최고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 20% 후반이던가요. 그 다음에 이제 충청도가 이게 원적지라는 게 이게 본적이 있고 원적이 있잖아요. 본래의 어떤 이제 호적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전라도는 이제 2등인데 이 2등이라는 게 2인자라는 게 참 애매한 거잖아요. 2인자라는 것은 3인자와 결합을 해야 겨우 1인자를 이길까 말까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해를 택한 측면이 그리고 자기 성정이 이제 그 자서전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이게 자서전이 2권이 나와 있구만 1, 2권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 김대중 자서전이죠. 이게 이제 2권 읽고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이야기한 걸 100% 믿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어른들한테 들은 것과 제 인생 경험 이걸 해서 이걸 읽으면서 본인이 비교적 솔직하게 쓴 그것을 뭐 어머니가 이 둘째 부인 그 전으로 이야기하면 첩이죠. 조선시대로 말하자면 서자죠. 서자가 조선시대 임금이 될 수 있었는가? 영의정이 될 수 있었는가? 거의 될 수 없습니다. 서울차대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들의 관직은 매우 과거에서부터 그래서 그 정조가 그런 걸 상당히 그걸 깨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 그 사람들을 등용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박제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등용해 주니까 내가 서가에 가서 존벌레가 될지언정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러니까 정조는 그런 걸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차별받는 사람들을 등용을 하면은 충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차별이라든가 학력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을 떠나서 인재를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김대중은 그랬다고 해요. 자기가 차별을 받았는데 그 차별 받았다고 해서 김중건인가는 그 경상도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딱 앉히고 그러니까 이 좀 스타일이 달랐죠. 그러니까 성향도 자기가 그렇게 모질지를 못했다고 했어요. 위인이 어찌 보면 그릇이 컸다는 이야기죠. 성격도 그랬지만. 그래서 전두환의 부인 그 이순자 여사도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전두환도 이제 그 자서전에서 이야기한 바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최고로 편안하게 지낸 시절이 언젠가 봤더니 지금도 전두환 이순자 부부는 생존해 있잖아요. 최고 편안하게 산 시절이 어느 시대냐? 돌아보니 김대중 대통령이 통치하던 때다. 그는 취임하면서 나는 화해하겠다. 원수도 용서하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랬다고 해요. 적폐라고 뭐 뭐라고 쳐가지고 그냥 검찰 동원해가지고 하려면 얼마나 이 보복을 할 수 있습니까? 조선시대 517년도 그래서 보복으로 역사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덕일이 했잖아요. 제사학자 이덕일이 사화로 역사를 쓰기도 하고 당쟁으로도 썼잖아요. 사화로 본 조선 역사, 그 다음에 당쟁으로 본 역사, 그 다음에 이 전쟁으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 같은 이 코로나 그런 어떤 질병으로도 역사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대통령제 된 뒤로부터 보복으로 쓴다면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는 보복을 되도록 안 하려고 한다고 했죠. 자서전에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머릿말입니다. 인생 끄트머리에서 돌아보니 너무도 많은 고비들이 있었다. 그 고비마다에는 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고비가 있었고 사람이 있었다. 나보다 먼저 세상을 뜬 사람도 있지만 나와 아직도 동시대를 호흡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이 진정 고맙다. 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다치거나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많은 사람들을 울렸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눈물을 제대로 닦아주지 못했다. 그들에게 진정 용서를 구하고 싶다. 그들 중에는 그 동생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둘째 부인에서 난 동생이 대희와 그 대연이가 있고, 그리고 그 여동생 진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삼남 일녀, 그 자기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사람만. 그 삼남 일녀인데 그 대인은 선거하는 날인가 12월 18일 당선 선거하는 날인데 12월 17일인가 죽었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하는데 97년이었던가요? 그런데 죽으면서 그렇잖아도 건강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고관절이 아파서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죽는다는 걸 알고 보면 동생이 이렇게 먼저 죽을 정도면 이 어떤 질병 내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건강하지 못한데 이 하드 트레이닝 그렇게 힘든 직무를 해야 되는 대통령으로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럴까 싶으니까 그 동생이 눈을 감으면서 절대로 어디에 알리지 마라. 나 죽었다는 거. 형한테 누가 되니까. 이렇게 희생적인 삶을 살다 갔어요. 대희나 태연이. 그 망명하고 그 수감 생활하고 그 연금 생활할 때 대연 역시 마찬가지죠. 그 여동생도 마찬가지고요. 여동생은 제 그 수명도 못 누리고 죽었습니다. 40 몇 살 때 죽었던가요. 그 아들들은 또 어쩌겠습니까? 그 큰 아들은 막 같이 이 남산 밑에 거기에 끌려가서 그 고문도 당하고,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서 아버지보다 건강이 더 안 좋았잖아요. 지금은 홍업이 역시 마찬가지였고 홍골이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 동생들과 자녀들을 말할 것도 없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그 때문에 희생당하고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랄까 그 압박을 가했던 그 많은 독재, 군사 독재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땠냐. 이를테면 그 박정희 대통령의 딸 그네도 와가지고 이제 그런 그 아버지 때문에 고생 많은 거에 대해서 화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통령 된 다음에 박근혜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딸이라고 해서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전두환보다 대통령 늦게 했지만 김영삼이 오히려 그 군사정권 처벌한다고 하면서 그런 측면이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진 않았잖아요. 제가 잘난 사람이다 보니까 잘난 사람 편드는 게 아니냐. 실제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 정권은 이제 뭐 한 1년 반 안팎 남았기 때문에 아직 평가하기에는 그렇지만 사람은 죽은 다음에 평가를 해야 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를 봐서는 이 바다처럼 넓은 하이도 신안 바다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아무튼 바다처럼 넓은 그런 측면을 보기가 힘들죠. 요즘 사람들. 이번 정권 보면 참 옹졸하게 그지없는 사람들 매우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제로 용서와 화해를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는 그 뭐랄까요 그 인격적으로 추앙을 받는 측면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포용을 안 하고는 경상도 사람이든 충청도 사람이든 강원도 사람이든 수도권 사람이든 어디 사람이든 포용하지 않으면 정권부터 잡을 수 없고 포용하지 않으면 금방 대립구도로 나가면 경상도하고만 대립해도 통치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배경 때문에 또 포용을 했다. 그것도 맞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DJPT라고 했잖아요. DJPT. 그러니까 김종필과 박태준까지 끌어안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김영삼은 굉장히 배타적이었잖아요. 그 김종필하고도 좀 대립하고 그다음 박태준도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김영삼은 그렇게 끌어안지 않아도 그 자원이 경상도라는 자원, 서울대 나왔다는 또 이런 자원, 그리고 경상도 사람들이 얼마나 또 요직에 많이 오랫동안 통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그 포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굳이 뭐랄까요 원수까지 포용하지 않아도 되는 스타일이었지만은 김대중은 그러지 못한 이제 어떤 환경이었단 이야기죠. 그러나 그 성향상으로도 그가 철학상으로도 어찌됐든 그렇게 꼭 그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하지 않아도 뭐랄까 않는 그런 성향을 가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여기 자서전 이제 또 그 서두 끝머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서전을 통해 다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자서전만은 진솔하게 기록하고 싶다. 그래서 맨 머리에서 그 자기가 둘째 부인에서 태어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최고의 욕이 뭡니까? 어머니 출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출신. 기생의 딸이다. 그러면 천하다 그 얘기 욕을 하는 거잖아. 너네 엄마는 무엇이 뭐다. XX다. 그럼 너는 그렇게 천한 여자한테 태어났으니까 네가 그 몸에서 나왔는데 얼마나 천하냐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만국 공용 욕이 어머니 신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그 운동 그 축구 선수 사이에서도 그 엄마 욕하니까 경기하다가 그 경기 치르지 않고 막 그 이렇게 싸움나고 뭐 그 외국 선수들 그러지 않습니까? 서양에서도 그 엄마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게 그게 욕하는 그 1번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근데 이제 그 지역 감정은 많이 자극을 했는데 그런 사실은 다 알려졌는데도 이제 되게 그 가부경장 이후에 신분제 폐지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1894년 아닙니까? 그 이후에 거의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 신분제가 폐지됐는데도 이제 그걸 자극하면 아마 표에도 도움이 안 됐을 겁니다. 왜냐면 까보면 사실은 양반 자녀들 아닌 사람도 많거든요. 신분 천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사실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보다 신분 낮은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걸 공격한 거는 저도 이게 쭉 뭐 한갑 넘게 살면서 김대중 너이 첩의 자식 아니냐. 그런 소리는 별로 못 들은 것 같아요. 전라 사람이라는 거, 용공이라는 거 그런 소리는 사상적 그런 그 지역적 그런 감정을 부추기는 사람은 봤어도 그 출신, 태생 그걸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그와 얽힌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마 표에 도움이 안 돼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솔직하게 썼다.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일들이 있고 혹시 나의 발자취가 결의 길을 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솔직하게 썼다. 그로 인해 상처받는 이들이 있다면 또 다시 용서를 구하리. 이렇게 용서나 화해를 많이 얘기해요.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 지난 날들을 펼쳐보니 모두 아름답다. 과거가 다 미화된다 그 이야기죠. 나의 자서전은 미래 세상의 주인공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이자 부디 행복하기를 바라는 기도이기도 하다. 이거는 인사이자 기도다. 백성들이 주인인 세상에서 모두 평화롭기를 빈다. 이 김선추경이 그 선종하면서 외친 이 평화, 화평 그 이야기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봄날 동교동에서 김대중 이렇게 처음을 쓰고 있습니다. 내 자서전은 인사이자 기도이다. 그리고 당신들에게 바란다. 평화롭기를. 이렇게 1, 2권에서 쓰고 있습니다. 1권에서 이제 태어나서부터 대통령 되기까지 2권에서 대통령 돼가지고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딸 소희는 태어나자마자 1년인가 살고 먼저 갔습니다. 그게 작년대. 그다음에 이제 그 첫 부인한테서 2 아들을 낳았고 그다음에 이효 여사한테서 아들 하나를 낳았죠. 그리고 지금 3 아들이 있죠. 지금 아마 홍일이 큰 아들은 죽었죠. 최고 행복할 때를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입니다. 그 동교동에 있었죠. 그래 동교동파 그리고 김영삼은 상도동에 있었던가요? 그래서 상도동파 그랬잖아요. 동교동에서 이 3 아들과 3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손자 손녀가 아마 7명이었는가 봅니다. 이렇게 6 그다음에 7 모이면 13이네요. 그래서 이제 부인하고 뭐 15이네 모여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곧 뭐냐 대통령으로서 어떤 그 뭐랄까 청와대에서 7년 만에 입성한 그곳에서 통치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냐면 사람은 역시 가족과 더불어 그냥 그 된장찌개 놓고 김치찌개 놓고 자식들과 며느리들과 손자 손녀와 모여서 오순도순 이야기하면서 밥 먹으면서
막걸리, 소주 한 잔 마시면서 그 일상의 그 사랑을 나눌 때, 인간적인 그 애정을 돈독하게 할 때, 그때가 행복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행복한 게 그렇게 깁니까? 나폴레옹도 돌아보니 일생에서 행복한 시절은 한 7일, 일주일도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긴장 속에 살았단 이야기죠. 전쟁하면서 항상 뭔가 정복해야 되니까 불행한 시절이 있었죠. 그럼 가장 불행한 때가 언제냐? 아까 여기 그 서문에서도 썼듯이 탄압받을 때. 누가? 특히 자녀들이, 그 다음에 동생들이 자기 때문에 탄압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되게 처남까지도 막 가고 그랬잖아요. 처가까지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그 자기 때문에 탄압받아가지고 고문받아가지고 그 후유증을 앓고 있을 때 자기가 차라리 아프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이 자서전에서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참 연좌제가 폐지된 지가 언젠데 이렇게 이 독재 시대에 그 수많은 어떤 고통을 겪고 그 뭐랄까요 뜻을 이뤘고 85세나 어찌 보면 뭐 그 장수한 셈이죠.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한 셈 치고는. 그런데 그가 5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그 권력을 동원해서 보복도 할 수 있으련만 그러지 않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간 걸 보면 지금 이제 문 대통령도 카톨릭 신자라고 하고 그 김대중 대통령도 역시 카톨릭 신자죠. 그리고 예수 얘기도 이제 많이 하고 그랬더라고요. 뭐 그 이효 여사는 되게 기독교였던가요? 뭐 카톨릭이나 기독교는 구교, 신교 그러니까요. 이화여대 나왔으니까 이효 여사는. 그리고 이제 그 YWCA던가요? 여성 기독 그쪽에서 활동도 했고. 그래요. 대통령을 지낸다는 거 참 저도 고향이 진안에서 보면 군수만 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구청장만 되고 전주시장만 돼도 대단한 일이죠. 전라북 도지사 하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을 지내기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자서전에서 쓴 것, 자기가 쓴 이야기는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지는 않았겠지만은 진짜 큰 흠은 안 쓸 수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흠을 잘 잡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 책을 쭉 읽으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파란만장할 수 있구나. 그런데 그 인생을 이 한 30분 안팎에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짧기도 합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인생 김대중을 본 겁니다. 김대중의 인생살이를 본 겁니다. 정치 차원을 떠나서 그가 남긴 건 일녀 삼남, 그 중에 1년은 빨리 가고 그리고 지금 2남인가 남았죠. 홍업과 홍걸. 그런데 그 유산을 두고 뭐 좀 요새 하여간 좀 티격태격 하더라고요. 이제 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아무튼 참 유산 앞에 장사 없다는 걸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이 배달은 형제니까 이제 더 다투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아무튼 뭔가 남겨놓으면 그것 때문에 이 형제간에도 분란을 일으키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분란이 이 아버지의 얼굴에 빛을 가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그냥 저 같은 소시민으로서는 바랄 뿐입니다. 오늘의 이 필통, 이 돌, 대리석인가요? 돌을 파서 이렇게 잎사귀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필통 여기에다 꽂을 수도 있겠고 여기다도 꽂을 수 있겠네요. 이 돌을 정말 절차탕마해서 이룬 거네요. 이 공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김대중의 일생도 그렇죠. 당신의 일생도 그렇습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력을 들여서 이 필통보다 더 멋지게 우주의 보배로 가꾸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